자,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한 달 동안 이제 동차 끝나고서 이제 그러니까 동차 끝나고 아니고 1차 시험 끝나고서 이제 2차 시험을 처음 왔을 때 1차 시험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바르는 느낌으로 좀 공부를 하면 됐었는데, 다른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이 상표법 공부 방법론이라는 프린트를 드렸는데, 일단 이걸로 그냥 상표법이 좀 다른 과목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프린트 드린 거는 뭐가 있냐면, 사례집이라고 써있는 채점평 있는 프린트가 있는데, 이게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 주관을 하는 곳은 특허청이고, 시험을 직접 문제를 만드는 곳은 지금 산업인력공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을 주관하는 건데, 특허청이 그 문제를 매번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하기 전에는 특허청이 직접 문제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전과 후가 문제 스타일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후만 기준으로 해서 채점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2차 시험을 이게 직접 채점을 해봤을 때 그때 느낀 점을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번도 안 읽어보셨으면 제가 그 내용에서 조금 중요한 거는 따로 모아놨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채점평 따로 있는 거 있거든요. 아, 네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54회 이후로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61회 시험인데, 54회 이후로는 지금 채점평을 안 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이에만 있는데,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읽어보시면은 교수님마다 말이 조금 다르구나 느끼긴 하지만, 약간 좀 더 이해를 중시하는구나 이런 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기출문제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2차 시험 기출문제. 자세히 읽진 않았고 문장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만. 그러면은 일단은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렇게 그 뒤에 워터마크가 되어 있는 프린트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프린트에 보면은 59회 기출문제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59회 기출문제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59회 문제를 제가 직접 해설을 달아놓은 그 사례집 프린트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 30점, 20점, 30점, 20점 이렇게 해가지고 배점이 나눠지는데, 그거를 대충 16페이지를 2시간 동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답안을 딱 써주시면은 합격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 이상적으로 잘 쓴 거니까 한 번 정도만 그냥 느낌을 보시면 되고, 뒤에 이제 60회를 보면 좀 더 명확한데, 60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 1번에 디지털 데이터 팩토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판례를 거의 그대로 낸 사안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맞스미 판례를 내서 거의 판례를 또 비슷하게 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느낌만 한번 잡아보시라는 의미에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 방법론 이거 프린트로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상표법 공부 방법론. 한 번만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이제 특허상표 디자인을 특허상표 민소를 다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해보면 상표가 체감상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민소의 반도 사실 안 돼요. 특허가 1.5, 민소가 2라 그러면 상표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좀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은 대법원 위주로만 나오고, 특허법은 가끔 하급심 판례도 나와요. 지방법원이나 특허법원 판례도 꽤나 나옵니다. 근데 지금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법원 위주로 확립된 법리로만 지금 판시를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의 중요 법리가 출제된다. 그래서 대법원이 쌓아가고 있는 상표법 법리를 저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상표법 문제의 특이한 점은 상표법은 항상 그 상표가 딱 존재하죠.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이 그 문제에 직접 나오는 게 아니지만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상표가 딱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레드불을 도형을 주게 되면 레드불 판례를 물어본 걸 딱 알게 되고 디지털 데이터 팩토리 표장을 주면은 디지털 데이터 팩토리 판례인 거 딱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논점을 쉽게 찾기 때문에 논점을 쉽게 숨기기 위해서 표장을 X상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직접 그림을 그려서 변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시험을 출제하러 들어가신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이제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마스미 판례가 나왔던 거를 변형을 해서 하고 싶으면 뭐 소다미로 바꿔주세요 하면 폰트를 바꿔서 소다미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장을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 정도는 표장을 바꿔서 내고 표장을 바꾸면 법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출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홈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를 이렇게 물어보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등록 가능성을 논하시오라고 하면은 33조에서 문제되는 거 쫙 스캔하고 34조에서 문제되는 거 쫙 스캔하고 이런 식으로 논점이 많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 답안지를 써보시면은 논점 간의 그 분량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상표법이. 그래서 일단 그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법 특성이 있는데 민소법은 민사소송법이니까 이게 절차법이죠. 그리고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특허소송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허법 안에 절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민소법과 특허법은 절차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되는데 상표법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판례를 읽어보면 판례에서 사안 포섭한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법리를 길게 설시하고 짧게 적용하는 게 특허법이라고 하면 좀 딱 확정된 법리에만 살짝 언급을 하고 그 지금 사실관계에 맞춰서 자세하게 서술하는 게 약간 상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랑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특허법이나 민소법에 비해서 사안을 적용하는 거를 상당히 세밀하게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민상이 분명히 공통되는 점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다르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특성으로부터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좋은 게 뭐냐면 판례 암기의 정밀도가 높으면 좋아요.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떤 강의를 수강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책이 좀 두꺼운 편이고 굉장히 많은 판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판례를 정확하게 외우는 게 상당히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역사도 오래되고 실제로 민사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리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모든 판례 문구를 정확히 외우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과서 자체의 두께도 민소법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법원 판례 위주로만 그 법리가 쌓여 있다 보니까 판례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사안 포섭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내가 법리를 정확히 써놓고 그걸 사실관계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는 판례를 조금 정확히 외워둬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은 과목의 특성상 판례를 좀 정확히 외워두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점을 놓치기 쉽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5점짜리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채점 기준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항목마다 정수로 나눠서 이게 채점 기준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판례를 제대로 썼는가가 2점, 사안 포섭을 제대로 했는가가 2점, 결론을 제대로 썼는가가 1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점이 정수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GS에서 채점을 받아보시면은 이게 등수를 좀 정확히 나누기 위해서 이거를 좀 소수점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채점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한지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논점이 34조 1항 7호가 4점이었고 34조 1항 9호가 3점이었고 뭐 13호가 2점이었고 이렇다고 치면은 논점이 이렇게 자꾸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수로 한 개를 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2점이 통으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4점이 통으로 날아가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배점이 그 적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하면서 빨리빨리 쓰는 게 참 어려워요, 처음에.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어떤 상황에서 이 조문이, 이 법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명확히 아시면서 하셔야지 이걸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적용된다, 이건 적용 안 된다, 이거를 빨리 판단해야지 이걸 놓치지 않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기본 강의 때는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하면 좋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C번을 보면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 정도는 거의 판례를 그대로 내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판례를 실제 타겟한 그 문제를 만들게 된 판례를 자세히 알고 있으면 숨긴 논점에 대해서 단서도 얻을 수 있고 논리 흐름을 알 수 있고 답도 맞추기 쉬워요. 그러니까 판례의 사실관계를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동차시면은 이제 강의가 뭐가 열리는지를 보고서 그 강의에서 뭐를 얻어야 되는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본 강의가 있고 기초 GS가 있고 실전 GS가 있어요. 그리고 사례 강의가 있고 판례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 강의는 이게 지금 8회차고 이거는 4회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례를 대부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건 사실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입니다. 이해. 근데 이제 처음에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답안지 샘플처럼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채우려면 암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험은 암기가 중요한 시험인 건 맞기는 한데 이 문구가 언제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을 통해서 판례가 나오는 건지를 조금 이해를 하면은 확실히 암기가 잘 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거 한 번만 말씀드리면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맨날 예시를 듣는 건데 이런 숫자를 랜덤으로 써놨다고 해보고 내가 전화번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삿짐을 나르려고 해요. 이삿짐 센터에 전화번호를 하려고 하는데 이삿짐을 빠르고 정확하게 날려준다는 의미에서 전화번호를 2482로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거를 막 죽어라 한 10번, 20번 외운다고 했을 때 이거는 한 번만 봐도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렸을 때 이거 뭐죠? 라고 하면은 갑자기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내일 물어봐도 그 이사를 잘 하게 해주는 그거 뭐였죠? 그러면은 2482다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해를 잘 해 놓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차 때 봤던 그 판례 문구들이 아, 이 부분은 이래서 이런 식으로 써놨구나 라고 의미가 담겨요. 문구에. 그래서 문구에 의미가 담겨가지고 그 판례들의 의미를 볼 줄 알게 되면 읽을 때 좀 술술 읽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을 쓰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암기를 조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암기를 잘 하려면은 이해가 수반되어 있어야지 규칙성이 보여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최대한 자세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해의 대상이 뭐냐면 문구랑 사실관계입니다. 어떤 판례 문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에 적용이 되는지를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바퀴 도시면서 그 1차와는 달랐던 중요 포인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저희가 두 문제 쓰기를 해요. 그러니까 총 4문제잖아요, 원래 시험은. 근데 두 문제만 좀 쉬운 문제를 써보면서 제가 좀 자세히 해설을 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8번 도시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실력이 붙었으면 4문제를 풀어가지고 실전처럼 풀어보는 게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약간은 암기를 한다. 그리고 기초 GS 나가는 동안에 암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서 써보는 연습을 한다. 그런 다음에 책이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왔으면 실전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례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거나 다른 걸 해보고 싶으시면 이거를 추가적으로 들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2차 시험 상표법 공부 순서를 보면
기본 강의, 기초 GS, 실전 GS, AB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한 강사님 교재로 좀 쭉 믿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뭔가 제 강의를 듣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걸 듣는 거 들으라 하는 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기본 강의 때 예를 들어서 두 문자를 딴다든가 어떤 그 특정 짓게 해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 거를 다 하면은 내용이 안 빠지게 좀 볼 수 있는 장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한 개는 다 보시고 다른 것도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실력 상승 순서는 기본 강의 수강하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본 판례를 암기하고 그리고 쉬운 문제를 풀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좀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출판되고 아니면 판례집이 나왔을 때 어떤 판례 문구는 판례가 엄청 자주 사용하는 게 있고 어떤 판례 문구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답안을 그래도 처음에 잘 쓰려면 가장 일반적이고 자주 쓰는 문구부터 먼저 외워야겠죠. 그래서 그 쉬운 문구를 빨리 외워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초 GS 단계에서 내가 도저히 그걸 못하겠다라고 하면 약간 뒤집어서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러니까 내일 뭐 어떤 논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낼 거를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좁혀서 확실히 외워온 다음에 써야지 안 외워오고 딱 앉아있게 되면은 1시간 동안 이게 안 외워서 그냥 아예 못 쓰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버리는 게 되니까 다른 과목도 똑같고 상표법도 똑같은데 차라리 암기 범위를 좁힌 다음에 확실히 외워서 한번 제대로 써보는 게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공부하실 때도 좀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득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저도 지금 오전에 실전 GS를 하고 왔는데 지금 기득 수험생인데도 두 분이 연락이 왔었어요. 두 분이 연락이 와서 세 분이군요. 세 분이 연락이 와서 이번 주 토요일에 논점 뭐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1, 2, 3, 4번에서 무슨 판례 나오는지를 다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지금 항상 없잖아요. 다른 과목 때문에. 그래서 그거라도 확실히 외워와서 오늘 16페이지씩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한 번씩 잘 써볼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이렇게 하시면 좋다는 걸 일단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동차 과정에서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상표법 과목은 법리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을 물어보는 과목이에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상표법 과목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소법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상표법은 어떤 그 갈래가 틀이 딱 있고 거기 안에서 파생되는 논리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하나를 이해하고 하나를 이해하면 그 다음 거를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248이 이런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아, 이게 이 말하는 거구나, 이게 이 말하는 거나 라고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문구를 안 까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거래 실정을 고려한 판례에서 뭐가 있냐면 다이소 판례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 실정을 바탕으로 유사 판단을 해라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부 소비화 판례를 보면은 그 상품에 대한 사용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전제를 깔고서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한 번만 비교를 해볼게요.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자, 다이소 판례 같은 경우에도 다이소 매장에 갔을 때 진열되어 있는 거래 실정들을 고려해서 상표의 유사 판단을 했었어요. 그럼 이것도 거래 실정을 고려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부 소비화 같은 판례에서도 포장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거래 실정을 고려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민사 침해 소송 단계의 사건이었고, 이거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둘 다 거래 실정을 판단을 하는데 문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는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 실정을 바탕으로 판단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표장이 상품에 대해서 사용된 사실이 있다면으로 조건부로 판시를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민사로 침해 금지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지금 무조건 상표를 사용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무조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되는 거래 실정이 무조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래 실정이 있으니까 바탕으로 판단해라 라고 조건부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도 있지만
내가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아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장래에 문제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고 싶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아도 장래에 사용할 것에 대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장이 상품에 대해서 사용된 사실이 있다면으로 조건부로 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의미를 말씀드려가지고 판례를 보게 되면은 이게 당연해져요. 그럼 이해가 되면은 문구를 쓸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밀한 작업을 웬만한 판례를 다 해두시면 암기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하나하나 정리하면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표법은 그래서 이해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셔야지 분량 조절도 되고 암기도 잘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상표법은 논리시험이에요. 논리시험. 그래서 이 논리가 상표법적으로 설득력이 있냐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1차 시험은 정말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만 2차 시험은 명확한 답이 없는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실 때는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공부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렇게 써도 되겠지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방향으로 쓰게 되면 한 6점 나오고 이 방향으로 쓰게 되면 5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좀 모릅니다.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어보면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으면 이게 틀린 거 위주로 보게 되면 저희가 피드백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OX로 갈리는 건 아니지만 강사님이 준 답안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쓰라라고 한 게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쓰면 좀 안 좋다고 한 게 있는 거면은 이렇게 쓰는 게 좀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강사님이 좀 이런 식으로 써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맞았다 틀렸다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쓸 때 혹시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최대한 그럴싸하게 써가지고 이거라도 점수를 받는 건 맞는데 공부를 할 때는 이 수학 문제처럼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정형적인 내용은 맞고 틀리는 게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차 시험을 공부를 할 때는 눈에 바르기만 해도 사실 붙을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많이 읽으면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 익숙함 때문에 답을 고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표법 지금 그러니까 2차 시험을 공부를 할 때는 눈에 발라서 답을 고르는 게 아니고 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1차 시험 공부할 때는 그냥 계속 많이 보면은 내한테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2차 시험에서는 좀 자꾸 뱉어보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관 칭후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과적 관찰하여 수요자 오인 혼동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꼭 말로 뱉어보시지 않았더라도 머릿속에서도 이렇게 좀 뱉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자꾸 하셔가지고 답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이게 실력이 조금 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구를 현출을 하진 못하더라도 자꾸 1차처럼 넣으려고만 하시면 안 되고 뱉어보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기가 많이 어려우시면 그 시간을 정해서 매일 조금씩 그 문제를 답안을 써보기도 해요. 기득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서로만 외우면 좋지 않음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결국 보게 되는 교재가 기본서 있고 판례집 있고 사례집 있고 GS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각각을 외울 때 판례집을 볼 때도 그냥 어느 정도는 조금 외우고 사례집을 볼 때도 그 답안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외우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게 되는 교재에서 조금씩은 외우면서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너무 가볍게만 읽게 되면은 그 암기가 정확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항상 그 정확히라도 좀 외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두 판례를 저희가 배우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표장의 상품에 대해 사용된 사실이 있는 경우 주지성,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호칭 및 인식 등 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라고 나와요. 그럼 처음에 저희가 딱 접했을 때 주품수 호인거라고 저는 두 문자를 따고 있는데 한 번 처음 이걸 봤을 때 주품수 호인거를 한 번에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더라도 뭔가 한 가지는 외우고 가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봤을 때도 그 상품에 대한 사용 사실이 있다면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 판례구나. 이렇게 명확히 좀 좁힌 다음에 일단 이거는 확실히 외우시는 거예요. 이것도 거래 실정을 고려하는 판례인데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 실정을 바탕으로라고 했구나.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라도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좁혀서 한 번씩 곱씹어서 외우신 다음에 넘어가야 다음에 바탕으로 외웠으니까 다른 걸 외우는 거지. 그냥 계속 쭉 읽어보시고 다음에 오면은 또 그냥 새로 보는 것 같고 새로 보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되거든요. 이게 뱉어보는 시험이라서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민상 뭘 하시든지 내가 여기서 이것만은 지금 수업 들을 때 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좁혀가지고 좁힌 대신에 양이 적어졌으니까 확실히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돌리시면서 살을 계속 붙이신 다음에 완벽하게 하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암기 순서는 밑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본 범위 판례, A급 판례, B급 판례, C급 판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저기 다 적용될 수 있는 판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표의 유사 판단을 할 때는 외관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것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 문구는 어느 판례든지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실제 답안을 쓸 때도 너무 쓸 일이 많겠죠.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빨리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트리라는 판례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말소 등록된 사안에서만 딱 적용될 수 있는 판례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안을 그대로 출제하지 않는 한 그걸 쓸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쓰일 수 있는 거를 좀 먼저 외우고, 예를 들어서 상표의 유사 판단 법리, 요구 관찰 법리 이런 식으로 이걸 먼저 외우시고 지역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는 좀 나중에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내가 오늘 공부할 시간이 1시간이 있고 이 정도 분량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쫙 봤을 때 좀 중요하고 강사님이 강조해 준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빡세게 외우고 나머지 부분은 확 좁힌 다음에 그것만 확실히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관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자세하게 여러 번 외워봤다라고 하면 시트리 판례에는 부적법하게 소멸된 경우에 존속 기간이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구나. 이 정도만 딱 적당히 외우고 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부적법하게 소멸 등록된 거랑 뭐 회복 등록된 거랑 말소 등록된 거랑 이렇게 회복 등록, 말소 등록 이걸 추가해서 더 외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쌓아가시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딱 돌아왔을 때는 이 중요한 문구들은 진짜 자세하고 잘 외울 수 있게 되고 이 중요하지 않은 문구들은 들어갈 키워드는 다 박아서 논리는 맞을 수 있게 쓰게 되고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의 목표를 너무 무겁게 잡으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시험 공부할 때 그랬는데 이게 기회가 많지 않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너무 들다 보니까 진짜 모든 걸 다 잘 외워지라고 진짜 너무 꼼꼼하게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붙는 느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혀서 외우고 다시 돌아오고 좁혀서 외우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돌리면서 딱 외우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통하는 내용인데 고시에서 완성은 없어요. 저도 이제 고시를 봐서 지금 합격을 한 거지만 완벽하게 정말 모든 걸 암기하고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80% 정도 외우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1차 때 그 민법 같은 걸 해도 정말 기본서만 주구장창 외운 다음에 그 객관식을 보면 바로 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기본서를 좀 어느 정도 보고 객관식을 보고 나면은 기본서를 볼 때 좀 달라지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 시험이 좀 더 심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문구 하나하나도 다 문제로 낼 수 있잖아요. 근데 2차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점, 20점, 30점, 20점으로 문제를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큰 주제를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면 문제를 못 내요. 그래서 1차 시험보다는 조금 약간 덩어리가 좀 커요. 그래서 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문제가 반복된다는 느낌이 1차보다 오히려 빨리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서 내가 문제에 들어가야지가 아니고 문제 좀 풀다 보면 이거 반복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강약이 생겨요. 이거 문구는 되게 자주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서를 올 때 유사 판단 법리 이건 먼저 외워야지. 시트리 이런 판례는 안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좀 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80% 정도 외우면 기초GS 써보면서 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차도 생각보다 많고 장수도 생각보다 많은 이게 그 작년에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이제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그 뭐였죠? 콜라보 GS를 할 때 4명이 들었었어요. 4분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분이 합격을 했는데 한 분이 동차로 붙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제 커리큘럼은 다 타셨거든요. 제 그거를. 근데 그때 보고 느낀 게, 그러니까 그분이 물론 몇 년 동안 공부한 게 아니고 생동차로 붙으셨는데 엄청나게 깊게 이해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게 이해한 건 아닐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문구를 현출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다 이해하셨고 암기를 하셨고 숙달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16페이지는 잘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수원에 가보면 생각보다 한 10명, 20명이 돼요. 그래서 200명 중에. 그러니까 동차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동차 때 아깝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떨어진 거랑 아깝게 떨어진 거랑 나중에 기득할 때 그 마음가짐이랑 효과가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차 때 정말 최대한 잘하셔가지고 붙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차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가끔 가다가 에이 동차 지금 안 되는데 포기하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게 특이하게 써야 붙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쓰면 된다라는 말이 그 저희한테 주는 효과가 뭐냐면, 아, 내가 약간 창의적으로 논리적으로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교수님들은 그 물어볼 때 채점에 대한 기준표를 만들고 이 문제를 물어보는 의도가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정확하게 쓰기만 하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처음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볼게요. 처음에 봤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딱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합격이구나.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동차생 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를 다 물어봤을 때 그 예를 들어서 뷔페를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뷔페를 가서 음식을 먹으면 각각의 음식들이 정말 S급으로 최상급은 아니지만 A에서 B급은 무조건 되는 음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리사라는 직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부분을 딱히 모르는 부분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S급으로 알고 있어야지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물어볼 수 있는 논점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어느 정도의 그 판례에서 말한 논거 같은 거를 찝어가면서 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S급으로 쓰고 S급으로 쓰고 C급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A급에서 B급으로 쓰고 A급에서 B급으로 쓰고 A급에서 B급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합격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말고 각 논점마다 뭔가는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OT 시간이니까 상표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기본서 쪽에 있는 그 프린트로 간단히 조금만 하고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사님들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해를 중시하는 스타일이어서 좀 최대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목적이 뭐냐면 그 이해도 있고 이해도 중요하고 암기도 되게 중요한데 수업할 때는 최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 교재를 암기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지금 약간 모든 게 다 따져 있진 않지만 이것도 재편집을 조금씩 해서 다시 완벽하게 딱 드릴 텐데 암기할 수 있게 저 두문자라든가 키워드 같은 거를 좀 잘 쳐놓을 거예요. 좀 이거보다 조금 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제가 한 번에 딱 예쁘게 못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드릴 때 그 어느 정도 디자인도 해가면서 좀 최대한 내용 안 빠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 나가면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서 살짝 암기하시고 나중에 정식 출간되면은 그걸로 꼼꼼하게 더 외우신다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조금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표법의 목적을 써라 라는 말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상표법의 목적에 대해서 2차 시험에 낼 만한 쟁점이 딱히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괄호치고서 이해라고만 써놨죠. 근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이 틀 안에서 다른 논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상표법 조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조가 상표를 보호해서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해서 산업을 발전시킨다 라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상표를 보호해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과서 같은 걸 읽어보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표를 보호한다라는 거는 진짜 여기에 박혀있는 표장 자체 그림을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그 상표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보호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상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이키가 붙어있고 여기가 아디다스가 붙어있으면 내가 나이키를 찾아가서 사고 싶으면 이 나이키의 기능을 발휘가 돼서 얘를 사게 되고, 아디다스를 사고 싶게 되면 얘를 찾아가서 얘를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구별하게 되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게 해야 되겠죠. 근데 나이키를 내가 잘 쓰고 있는데 짝퉁 나이키를 누가 팔게 되면 내가 나이키를 사고 싶을 때 나이키를 골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표의 기능이 침해당해서 수요자가 진짜 상품을 사게 되는 그 이익을 침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뭐냐면, 상표를 보호한다라는 말은 그 상표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보호해준다라는 말이 되고, 그러니까 상표라는 그 그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표의 기능을 보호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표의 기능을 보호해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건 뭐다? 혼동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신용을 보호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표가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호해주는 등, 예를 들어서 사익적으로 좀 보호해주고 이건 공익적으로 보호해주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사익적으로 보호도 하고 공익적으로도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만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 봐보시면 챕터 2번 보면은 상표의 사용 부분이 나와요. 자, 여기서 상표의 사용이 해당하게 되려면 조문을 한번 볼게요. 2조 1항 1호에 보면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끼리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문구나 그림 같은 게 상표라는 거예요. 근데 2조 1항 11호를 보게 되면은 상표의 사용이라는 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차 할 때도 판례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상표가 진짜 정말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상표로서 사용된 게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리모컨이 여기 있을 때 여기다가 소니에도 쓸 수 있고 LG에도 쓸 수 있는 리모컨이라는 의미에서 소니 전용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리모컨을 봤을 때, 그러니까 맞는 리모컨이어서 소니 전용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 리모컨이 소니에서 나온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게 소니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럼 후자일 가능성이 좀 많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로 출처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2조 1항 11호에 해당하는 표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상표의 기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라고 판례가 판시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법문이랑 조금 안 맞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상표의 그 서설을 보면 이게 있어요. 2조 1항 1호를 보면 상표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출처 표시의 역할을 할 것이 요구가 돼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1호에 저희가 굵은 책으로 쳐놓은 게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출처 표시 역할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2조 1항 11호에 상표의 사용을 판단을 할 때도 상표의 사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표라고 돼야 되니까 출처 표시 역할을 하는 표장으로서 표시 유통 광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2조 1항 11호에서 표시했다, 양도했다, 인도했다만 보시면 안 되고
상표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표는 출처를 표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표시가 되어 있어야 상표의 사용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1호랑 11호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해를 하게 되면은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형식적 사용과 실질적 사용이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기능이 발휘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는 두 문자를 따서 이렇게 장치를 하는 거예요. 형11 실품기 이렇게 해요. 형식적으로는 11호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상품에 대해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외운 거에서 이거를 입에 붙이게 되면은 답안을 쓸 때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판단 범위 이렇게 딱 써가지고 형식적으로는 2조 1항 11호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상표의 사용으로 보는 게 판례의 태도이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한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을 따서 형식적으로 표시가 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여기다 써주고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지에 대해서 쭉 써주고 하면은 상표의 사용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 의미를 이해하고 얘를 입에 붙이고 적용을 해보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판례만 하고 잠깐 쉴 텐데, 네, 한 가지 판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여기서 처음에 이게 뭐냐면 갑이 일본의 소니사인데, 그러니까 소니 판례입니다. 자, 소니 판례가 뭐냐면 갑이 일본의 소니사인데 소니라는 상표를 원격 조정기에 대해서 받아놨어요. 이게 리모컨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받아놓은 사안이에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상표를 사용했냐면 리모컨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리모컨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두 군데다가 손이라는 표시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겉에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문구가 좀 작아서 여기다 써놓으면 만능 이지 소니 전용이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쓴 거냐면 이 리모컨은 소니 제품이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만능 리모컨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에 회로 기판이 있는데 여기다가 소니라고 써놔요. 근데 이 회로 기판은 드라이버로 이걸 뜯지 않으면 볼 수도 없는 거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가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침해 금지 청구를 해요.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면 상표권자가 침해 금지 청구를 했으면 얘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상표를 사용하는 건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죠? 형식적으로는 2조 1항 11호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외우시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문구를 다 못 외우게 됐으면 형식적으로 11호 표시 유통 광고고 실질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기능 발휘다, 이런 식으로 대충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어떤 여기 상품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상표로서 기능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판례가 상표로서 기능하는지를 이거를 판단하는 거를 하는데, 자, 이거는 통과했죠. 이 단계는. 이거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태주의라는 판례를 말해요. 고려 요소가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상품과의 관계, 사용 태양, 등록 상표의 주지 저명성, 사용자의 의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거 문구는 조금 나중에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틀을 일단 외우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11호, 실질적으로 기능 발휘해야 되는데 기능 발휘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사용 태양, 등록 상표의 주지 정의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를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쫙 판단했을 때 이런 사용을 뭐라고 하냐면 설명하기 위한 사용이죠. 설명하기 위한 사용은 내 리모컨이 소니에서 나온 거예요 라는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이걸 소니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소니 제품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 리모컨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소니에 사용하고 싶은 거니까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적 사용으로 봐서 기능 발휘가 안 된다고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시는 됐지만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아서 상표로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는 이게 뜯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상표가 기능을 발휘하게 되려면 일단 보이기는 보여야지 기능을 하게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 상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상표가 사용된 게 아니라고 봐요. 이게 조금 논의가 복잡한데 일단은 처음이시면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표시가 제대로 된 것도 라고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된 게 보이긴 보여야 표시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표시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기도 한데 사실 이거는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기능도 발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상표를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얘가 이거를 금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그대로 만약에 내게 되면은 이 내용들을 쫙 써가지고 그 답안지를 채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분만 쉬고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